조금 전 6시 25분경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 차에 올라탔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거고 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조카, 집사가 내놓은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도 그 때문이죠.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MB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번 일이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참담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참담함을 1년 새 2번이나 겪는 국민 심정은 어떻겠는지 부디 헤아려주길. 헤아린다면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봄비 내리는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MB 21시간의 고강도 조사입니다. 예, 21시간 만에 나왔어요. 사실 뭐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꼬박 하루 걸렸네요. 네, 어제 오전 9시 22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거든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새벽 6시 26분에 검찰 총사를 떠났습니다. 예.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자정부터 6시간에 걸쳐서 신문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끼자고 다짐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칠 때도 아무 말 없이 다만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 이런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 조사가 이어진 거는 뭐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가 20개가 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뒤에 조서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귀가가 늦어진 것 같네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런 분석 나오죠. 네, 이미 검찰은 상당한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영장을 청구한다면요. 이르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막판 고민을 이어갈 것 같네요. 예, MB의 검찰 조사 뒷이야기는 잠시 후에 권영철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죠. 일단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무역에서 맞붙은 한미 간 격전입니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두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와 미국인데 무역에서는 계속 삐걱거려요. 네, 오늘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열리거든요. 앞선 2차례 협상에서 제기된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인데 한 가지 숙제가 더 얹혀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죠. 예.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23일 발효 전까지 어떻게든 그 예외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외국이 3개국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좀 넣어달라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미 FTA 개정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철강 관세 방침이 한미 간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지렛대로 사용되는 형국인 거죠. 지금 외교 안보 쪽은 잘 풀리고 있잖아요. 네. 이 무역 쪽에서도 좀 실력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고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짚죠. 네, 김은국에 번진 미투 폭로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더라고요. 현재 가수 협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2016년 가수 김은국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예. 보험 설계사로 김은국 씨와 만났다고 하죠. 김 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까 알몸으로 누워있더라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국 씨 측은 함께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성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21시간 만에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범죄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MB의 21시간 조사 그 뒷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귀가를 했습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차에 탄 채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조사 시간 이 예상한 정도로 걸린 건가요? 더 길어진 건가요? 이게 검찰이 원래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라고 한 것은 14일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예. 어제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총장이? 예. 그때쯤에는 실질적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고 합니다. 최종 조사는 11시 55분이고. 예, 거기까지 갔는데 10시쯤에 이미 조사할 내용은 거의 다 됐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 검토 시간이니까 귀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한 6시간 반 정도 기록을 검토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짧았죠. 그러네요. 특수수사통들에게 물어보면 기록 검토를 쉽게 하는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꼼꼼하게 하면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6시간 반 정도는 제법 꼼꼼하게 한 셈입니다. 오늘 사실은 권영철의 Y뉴스를 앞으로 땡긴 거 아닙니까? 네. 잡아오신 주제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왜 당황했을까? 예, 이렇게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출두할 때만 해도 목소리 높이고 들어갔는데 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예, 제가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MB가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불쑥불쑥 내미는 통에 당황했다. 예. 통상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다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숨겨둔 카드가 있어야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전 대통령에게는 수집된 증거 자료들 상당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래 수집된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래도 모른다고 할 테냐 이 정도만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많이 보여준 편인 걸로 안다. 왜요? 왜 이번엔 많이 보여줬어요? 워낙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예정대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MB 이제 전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MB 거라는 걸 밝힐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 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여 개 혐의나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그건 바깥에 알려진 것이고 결국은 결정적 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벽 같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황할 정도라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검찰 특수통 원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검사장이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더라고요. 복이 있다니요? 그 얘기는 수사가 예상과 달리 잘 풀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조차 안 했다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댓글 공작. 시작은 사실 댓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가.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이제 또 뚫리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운동을 벌이면서 관심을 나타내지만은 다스가 MB 거라는 걸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측근들이 줄줄이 불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기 거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답니까?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사 내용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뭔가 결정적인 걸 들이밀면서 계속 묻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그냥 모르쇠로 이걸 들이밀어도 뭐 당황은 하지만 어쨌든 모르쇠. 저걸 들이밀어도 모르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검사는 또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처럼 추궁하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결정적인 증거들을 많이 들이밀어서 당황시킬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건 내게 아니다. 난 하지 않았다. 부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예, 단어를 그리고 썼죠. 재임 시절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했죠. 당시 SNS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랬지만은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인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현실 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 어제 출두할 때 대국민 메시지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민생 경제 엄중한 한반도 상황. 예. 이게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 전직 대통령이 할 얘기는 좀 아닌 듯 하거든요. 그러게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게 그냥 원답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이 왜 검찰에 소환됐는지를 모르는 것인지 애써 외면한 것인지 재임 시절에도 747 공약,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등등 사실 제대로 된 게 없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다스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스가 내 소유라고 인정하는 순간 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죠. 이게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다. 예.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과 이로 인한 탈세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60억 원대의 뇌물수수까지 이걸 다 인정해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냥 모르쇠 부인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뭐를 들이밀어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네.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검찰은 다스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심이 컸지만은 다스 문제가 풀리면서 예. 검찰은 한결 가벼워졌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핵심 측근들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유정 전 부속실장, 김성호 전 다스 사장 여기에 장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유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렇게 인정을 한 상황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면 네. 부인을 하면 원래 구속영장을 더 청구해야 되는 거라면서 그냥 석방시킬 수가 없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검찰 고위층에서는요. 소환되기 전에 다스는 내 거다. 사회 한원하겠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내 거고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구속영장 신청 못하니까? 수사진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오히려? 예.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 전직 대통령이 100억 원대가 넘는 뇌물과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 탈세 이런 건 사실 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문제. 예.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는다. 불가피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야 검찰 맘이지만 이거를 발부할지 말지는 또 법원이 법원 하는 거죠. 맘이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는? 아마 영장 청구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19일 안에 이루어질 텐데 예. 법원으로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부담스럽지만은 예. 형평성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예. 다 구속돼 있죠. 그렇죠. 그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볼 때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책임자가 구속 안 된다. 말하자면 종범이 구속돼 있는데 네. 주범을 과연 대통령이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안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된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는군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법의 정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한번 보죠. 잠시 후에 제가 2부에서 이재호 전 의원을 연결을 할 거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란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왜 정치 보복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출두할 때 말 다시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이게 말을 아낀다는 게 내가 정치 보복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죠. 제가 이따가 이재호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말 아낀다고 하는 그 말줄임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건가? 건 기자가 보기에는 네. 정치 보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예, 그게 이제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공작이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호응은 별론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보면은 5754님 MB에 참담하다는 말 이건 국민들이 할 말 아닙니까? 정민호님은 자택 압수수색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구속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자택 앞에 1인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측근들도 지난해 연말 송년회에는 40여 명이 몰렸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한 10여 명 정도에 불과했죠. 그렇더라고요. 법조인을 중용했지만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광훈 법무비서관 외에는 변호인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몇 명이고 민정수석이 몇 명이고 비서관들이 몇 명인데 그런 문제. 다만 언론인 출신들이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어서 좀 대조적이긴 합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 대부분 언론인들이더라고요. 맹현규, 김효재, 이동관 등등이 그렇죠. 아마 언론인들은 사실은 변호사직이나 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하고 또 그리고 측근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선임 기자가 21시간의 검찰에서의 그 상황들 그 뒷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현성님은 너무 뻔뻔하다는 느낌을 이분은 받으셨대요. 적반하장 허금선님 이렇게 한 글자씩 보내주시는데 한 문장씩. 김성환 씨도 한 문장만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까? 한 문장으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말씀하세요. 편하게. 아니요.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근에도 만났던 사람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일부 인정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건넬 수 왜요? 너무 막 이 격앙돼 하고 그래서 너무나 정치보복이라는 이게 강해서. 이게 강해서 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잠시 후 이재호 전 의원님 그 입장을 대변할 것 같거든요. 듣고 반론도 해보고 그렇죠. 행간에서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금세기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향년 76세로 타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휠체어를 탄 채 눈동자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대화하던 호킹 박사의 모습을 보고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거예요. 우주로 떠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 전 세계에서 애도 성명이 줄을 이었더라고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디 인도 총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론 물리학자 로런스 클라우스의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별이 방금 우주로 돌아갔다. 그는 76년 동안 우주와 용감하게 싸웠고 또 우주를 길들였다. 이 과학자도요. 멋있네요. 철학자여야 돼요. 별이 방금 우주로 돌아갔다. 우주로 돌아간 스티븐 호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입니다. 누구 말이에요? 호킹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호킹 박사가 남긴 말 어록 굉장히 많죠.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일상에 치이다 보면 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 느낌 정말 많이 갖게 되잖아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킹 박사한테는 그럴 여유조차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1살에 이 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갑자기 일명 루게릭병이 찾아와서 2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1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결국은 70세 넘어까지 산 거예요. 저는 그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고 결국 이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손가락 2개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호킹 박사는 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내 인생은 정말 지루했다. 어차피 죽는다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연구에 매진했고요. 빅뱅과 블랙홀, 우주 배경 복사, 중력 이론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 또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 장애가 도전 정신과 희망을 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져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76세로 타계한 스티븐 호킹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그는 먼 우주를
말과 글로 보여준 문학가였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록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좀 문학가예요. 과학자이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 우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체력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 갔다 오려면?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주를 가서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 가서 보고 왔으면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전달을 하잖아요. 해야 되니까.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보고 느낀 걸 전달해야 되니까. 네. 아하. 달에 최초로 착륙한 우주인 닐 암스트롱 있잖아요. 예, 예. 거의 인터뷰 안 했습니다. 그냥 거의 잠적하듯이 했거든요. 예. 자기 혼자만 가서 보고 와. 보고 왔으면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 때론 과학적으로 예. 설명해 줘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서 막 가슴 설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킹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의 역사라는 책 읽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청소년들도 호킹 박사가 막 유머 섞인 얘기로 우주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예. 전달해줄 때 감동을 받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주 이성적인 과학자였지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CM송도 불렀던 거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예, 드라마 나온 건 알아요. 심슨 가족. 맞아요. 드라마도 했고 CM송도 했고 이게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줬다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장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예, 못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울림이 있는 건데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천천히 깊게 사유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입니다. 이게 호킹 박사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죠. 네.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라.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해하길 바란다. 예. 호기심을 가져라. 이게 호킹 박사의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킹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몸으로 가장 넓은 우주를 사유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일본에 세 단어밖에 만들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눈동자로 글자를 만드는 것밖에 못했어요. 손가락까지 마비되면서. 네. 예.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번 1분 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세 단어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단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유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반대로요. 우리는 1분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도 뭔가 새로운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예, 예. 이런 현대인들이 호킹 박사처럼 천천히 깊게 사유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청취자 2956님은 그 많은 어록 중에서 이분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우주에 사랑이 없다면 그곳은 대단한 곳이 아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록도 기억에 호킹 납니다. 박사는 문학가였다니까요. 그러네요. 스티븐 호킹 지금 추모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쇼에서도 들여다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